이토 히로부미를 스승처럼 대했는데 대한제국의 사람들에게 천황의 성덕을 적시고 싶구나. 이완용은 이 시를 쓰고 3년 뒤에 죽습니다. 남성용은 송기정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릴 수 있는 월계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굳이 송기정 그리고 제일 큰 글씨로 6자 코리안이라 썼습니다. 베니즈라 쓴 것이 아니라 코리안이라 썼죠. 네, 안녕하세요. 역사 컬렉터 박건호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붓글씨가 우리나라 붓글씨 중에서는 가장 고액에 구할 수 있는데 제일 싼 게 한 5억 정도? 특히 두 자로 적혀 있는 거 있죠. 뭐 경천이라든지 뭐 독립이라든지. 근데 이제 큰 대작들은 뭐 15억, 20억 이렇게 하거든요. 다크 히스토리라 그래가지고 흑역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친일파 미두황이라든지 친일파의 어떤 글들을 또는 그 남긴 유물들을 수집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완용의 호는 일당입니다. 일당. 한일자의 집당자인데 일당 이완용 이렇게 돼 있고 뭐 잘 쓴 것 같습니까? 이완용 글씨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씨인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스승처럼 대했는데 이토는 이 시를 짓고 2년 뒤에 죽었고요. 이완용은 이 시를 쓰고 3년 뒤에 죽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66회째 되는 봄을 맞이하여 대한제국의 사람 한민들에게 은혜의 이슬을 적시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한제국의 사람들에게 천황의 성덕을 적시고 싶구나 라는 그 시를 1907년도에 썼고 이거를 나중에 23년도에 이완용이 문득 이 시를 생각을 했는지 다시 옮겨 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독립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1896년도에 세워지는데 당시 독립협회 위원장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이 제안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세운 문입니다. 그래서 독립문의 한쪽에는 한글이고 한쪽에 한문인데 게다가 당시 이완용은 독립문을 만드는 성금에 왕과 세자가 낸 돈 빼면 제일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완용 형제가 100원, 100원씩해서 200원을 냈고요. 그 당시 총 3,825원인가를 모아서 만든 문인데 낸 돈을 보거나 또는 직책을 보거나 그 당시 명필이라고 하는 평판으로 보거나 이완용 글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김가진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몇 점 소개시켜 드리려고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이 돌덩이는 도대체 뭘까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통치를 상징하는 기관이 뭐죠? 조선총독부죠. 이 조선총독부가 원래는 남산에 있다가 1916년부터 26년까지 공사를 합니다. 경복궁에 신청사를 공사를 짓고 26년도에 완공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경복궁 바로 앞에 이제 세워져 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정확히 말하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철거합니다.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유물들을 옮길 대책을 세워놓고 이걸 철거해야 되는데 광복 50주년을 기념한다 거기에 앞세워가지고 이걸 철거했단 말이죠. 그때 이 총독부에 철거한 그 파편들을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아마 며칠 동안 공고했습니다. 이 돌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돌을 3개인가 주워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뭐 계단에 무슨 일부 파편 같은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팔고 있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들이 일제 통치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줄을 서서 사는 것을 봤는데 하나 2만 원 정도로 팔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돌은 제가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대리석 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제 35년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돌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 바로 황곡신민의 서사 포스터입니다. 황곡신민의 서사는 일제 말기에 암송을 강요했던 충성 맹세물이죠. 이게 실제 이렇게 이제 교실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용, 성인용 2개가 있는데 아동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일본어로 외우는 겁니다. 우리들은 황곡신민으로서 충성으로 궁극에 보답하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곡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고 궁성요배라 그래서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 궁성을 향해서 다 같이 요배, 허리 숙여 절하는 거 함으로써 이 일본에 대한 충성을 다 같이 결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일본어로 되어 있죠.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지 해독이 안 돼서 그런지 시작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응찰해가지고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금강태봉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장시 개명한 겁니다. 김태봉으로 보입니다. 해방되기 한 달 전에 군대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쓴 유언장입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야 되니까. 이 유언장의 첫머리는 뭘까요? 뭐를 제일 먼저 당부할까요? 딸 명자 아끼꼬의 국민학교를 꼭 졸업시켜라. 그게 유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잘 빨아서
받아서 동생한테 물려줘라 이런 내용 나오고 부모 잘 봉양해라.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요, 김태봉이 그 시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자기 아내를 두고 떠나는 마음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든 고맙다라든 또는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빠진 게 매우 아쉽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안동금융조합에 저금된 돈을 찾아서 어떻게 쓰라 그랬을까요? 국방 헌금에 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대일본 제국 만만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7월 달이거든요. 나간 그 직후에 전쟁이 끝나서 이 청년이 죽었는지 살아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짠한 그런 내용의 유언장입니다.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송기정입니다. 마라톤은 송기정이 1936년도 8월 9일 날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금메달을 받게 되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1등이 송기정, 3등이 남승용인데 남승용은 송기정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릴 수 있는 월계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송기정이 그 직후 8월 12일 날 자기 고향 친구한테 보낸 엽서에는 고개 숙인 챔피언의 심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세자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 엽서는 그 다음날 8월 13일 날 현지인에게 써준 사인입니다. 제일 윗줄에 마라톤 2시간 29분 19초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이 적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정손, 한글로 손기정이라 쓴 부분입니다. 당시 손기정은 이 올림픽에 출전할 때 일본인으로 출전했고 이름도 공식 명칭은 기테이손입니다. 굳이 손기정 영어로 기정손이라 쓴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글씨로 6자 코리안이라 썼습니다. 자페니즈라 쓴 것이 아니라 코리안이라 썼죠. 고개 숙인 챔피언의 그 비애가 이 사인에 잘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인이 비록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0년대는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의 한양의 매동 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인데 일장기가 크게 날리고 있고 아이들이 있고 앞에 교사들 6명이 지금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 아이들 졸업하는데 인근 경찰서의 경찰 아저씨들이 이 귀염둥이들 뭐 축하해 주려고 온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교사들입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사들이 칼을 찼다. 그런데 재밌는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교사들의 복장 때문에 수입했는데 일장기가 있죠. 이 교사들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사진으로는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7회 졸업 사진입니다. 연도는 1919년 3월입니다. 11년 뒤에 우연히 이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8회 졸업 사진입니다. 같은 학교 8회 졸업 사진이고 1919년 1920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사 4명이 복장만 싹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3명은 한복을 입고 있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던 민족 구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명의 일본인 교장과 3명의 조선인 교사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사진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죠? 3.1 운동이 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문화 통치가 시작되고 그 결과 칼과 제복이 사라지게 되죠. 어떤 사진이 3.1 운동의 힘을 이것처럼 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자료는요, 프랭카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한 건 아니죠. 중일 전쟁 터진 이후에 44년부터는 강제 징병 제가 이제 시행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면 교원병을 특히 갈 때 이게 사람들이 띄워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프랭카드를 거는 겁니다. 삼배, 모시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붓글씨를 쓴 건데 이병을 축하합니다. 이러면 장영식입니다. 장식 예명하기 전의 이름인데요. 소년병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병은 제가 추측하건대는 소년비행병의 줄임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역사를 정언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박물관에서 전시되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그 어떤 공동체에서는 전쟁터에 가는 거, 자원해서 가는 거는 용감한 행동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숨기고 싶은 일이지만 상식 예명에 대한 자료인데 박동주라는 학생이 받은 상장입니다. 박동주 이 학생이 1학년 때 받은 상장인데 2학년 때 받은 상장을 보시면 정동주, 이정동주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해는 소화 15년, 소화 16년, 1940년, 41년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식 예명이 적용된 전과 후의 변화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죠. 1941년이 되면서 교육 현장
현장에 이 장시계명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장시계명에 대한 자료인데요. 제가 수집한 졸업 앨범입니다. 해주에 있는 여자학교라고 합시다. 이 앨범이 소중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장시계명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보통 장시는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조선식 성을 일본식 시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무를 해야 되는데 뒤에 이런 계명은 자유입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성을 일본식 시로 바꾸고 보통 한자가 두자가 됩니다. 근데 이름은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계명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그래서 바뀐 이름을 가지고 원래 이름을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학교의 이 졸업 앨범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원래 이 장시 계명한 이름 옆에다가 연필로 원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원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써놔가지고 여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름 바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만 한 경우, 장시 계명을 같이 한 경우 그 비율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하나 알았던 새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계명도 다 합니다. 장시 계명을 같이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여자들의 유행은 원래 이름에서 바뀌는 이름에 자자 이름을 주로 붙입니다. 무슨 꼬, 무슨 꼬, 무슨 꼬, 아사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앞에 성씨를 바꾸고 이름도 이참에 그냥 일본식으로 자자 이름을 가자 그래가지고 순자, 용자, 미자, 말자 등의 자아 전성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그 점을 정언해 준다는 점에서 이 앨범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마지막 제가 소개할 자료는요, 감자와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감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고구마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김동인이 소설을 썼을 때 복녀가 평양에서 왕서방에 감자를 서리를 하죠. 그게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감자 시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테이토 시즌이 아니었죠. 감자는 주로 4월 6월에서 보통 캐는 거니까. 그래서 복녀가 캤던 그 감자는 고구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상식적으로 그냥 감자 그러면 고구마를 했다는 말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감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마령서입니다. 마령서인데 이 마령은 말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목에 다는 그 방울이 크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다 해서 마령서라 불렀는데, 자 먼저 1938년도에 농촌진흥운동을, 쉽게 말하면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는데 거기 자력경생휘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감자 정산의 필요와 재배법 대의라고 한자로 쓰고 오른쪽에 한글을 붙여놨는데 고구마 정산의 필요와 재배법 대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고구마라고 써놨죠. 요 이듬해 나온 39년도에 나온 자력경생휘보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회령군의 마령서 정산 장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마령서, 이 마령서가 바로 오늘날 감자를 의미합니다. 감자 그러면 고구마를 말하는 것이고 마령서라고 말하면 감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고구마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감자 그러면 고구마를 뜻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간의 뜨도는 일제강점기 때는 옛날에는 고구마를 감자라 불렀대라고 이 말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물성이 가진 이 자료들이 가진 힘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수집품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기본적인 틀은 다 소개해주고 있고 제가 수집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걸 보완해 준다는 점, 또는 어떤 구체적인 물성을 지닌 어떤 물건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배운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시각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가진 의미는 큽니다.